G20가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2%가량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1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G20의 정책 공조 다짐 소식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주와 상품주, 보험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증시가 2% 내외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2.6%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9달러 선에 올라섰습니다. 달러와 약세 속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멕시코만에 진입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국제금융기구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한국이 올해 마이너스 3%대 성장을 할 것으로 봤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올 들어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2%가량 올라서 1226, 1227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역시 2%가량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호재는 G20 회의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경기 회복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 공조를 통해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점이 큰 바탕의 호재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간히 기업들의 M&A 소식도 들려왔고요. 또 달러화가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리면서 상품주, 원자재 관련주에도 여러 가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연중 최고치로 끝이 났네요. 예, 다우지수 강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이 10%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유럽 증시의 호재 그리고 M&A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원자재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또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 상승한 122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97% 상승한 2154포인트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다시금 또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0,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강세장의 랠리를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전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술적으로 봤을 땐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겨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M&A 호재 그리고 유럽에서 나왔었던 G20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이러한 기조가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정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장 초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 호재와 악재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 M&A 호재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시장은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에 앞서서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도 역시 뉴욕 증시 출발을 좋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거나 가장 큰 지표는 M&A도 M&A지만 G20 부양책 지속 합의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영란은행 그리고 ECB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영란은행 같은 경우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미 증시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 증시의 뚜렷한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런 출구 전략보다는 계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 G20에서 나왔었던 양적 완화 정책 기조의 유지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미 증시 또한 출구 전략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미 증시의 대부분 종목들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준 가운데 특별히 M&A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군인 이러한 미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관련주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쉐브론 그리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과 함께 강세장 랠리를 보여주었었고 금 관련주 그리고 은 구리 관련주 업종 또한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20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말이죠. 기업 M&A 소식 얘기를 좀 전해 들어보죠. 일단은 미국의 크래프트사가 영국 캐드버리 지금 인수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퇴짜를 좀 맞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크래프트 푸드 같은 경우는 적대적 M&A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캐드버리를 164억 달러에 인수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캐드버리 같은 경우 164억 달러에는 지금 가치의 주식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크래프트 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의 가격은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영국의 캐드버리 같은 경우는 적대적 M&A로 인한 시장에서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구글 같은 경우 7억 5천만 달러의 애드모브를 인수한다는 발표, 악사 같은 경우에 100억 달러의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아시아 내 최대 규모의 M&A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톡 같은 경우에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16억 5천만 달러의 규모로 지금 매각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M&A 호재가 다시금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들, 특히 IB 쪽이 강화되고 있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같은 이러한 금융주들 위주로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M&A 호재가 또 있어서 종목별로 강세를 보인 것도 있었던 모양인데 어제 또 맥도날드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에 글로벌 매출이 3.3%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매출은 0.1% 증가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지만 유럽에서 6.4%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7%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3.3% 지금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지금 도약적인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여타 패스트푸드점과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패스트푸드점의 매출액이 당기순이익보다 매출액이 급증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서 맥도날드가 1.6%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자 이래 뭐 맥도날드까지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S&P 500 종목의 지금까지 실적을 통계를 내보니까 85%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자체는 1%밖에 오르지 않아서 이거 뭐 깜짝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어떤 더블딥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S&P 500 종목들의 실적이 85%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들이 둔감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시장의 예상치 큰 폭으로 상회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했던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기업들이 매출액이 급증하기보다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순이익이 일회성으로 증가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나면서 S&P 종목의 85%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미 증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지만 3분기 어닝 시즌에 도래하면서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매출액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보다는 이러한 단기순이익이 증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재무제표에서의 어떤 부분이 더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업종별로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런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대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매출 기업들,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그러한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매출액이나 혹은 다른 재무제표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따라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졌던 만큼 시장이 보다 더 조금은 보수적이면서 좀 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마있던 내부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또 주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연준이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은행의 자본 확충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같은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지금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9개 금융기관은 이제 이러한 자본 확충이 아직까지 완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시티 같은 경우 3분기에 지금 이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이제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경우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보통주의 유상증자 그리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770억 달러의 자본 확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에서 원하고 있었던 이러한 자본 목표치에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지금 이런 공적 자금이 꾸준히 상환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은행들의 재무제표 개선으로 힘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은행주들의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 또한 단기 가열 국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더블딥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금융주가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를 올해 계속적으로 주도를 했던 만큼 이러한 주도세를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 뉴욕 증시가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제 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간밤에 보니까 또 미국의 실업률이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누군가 유명한 이쪽 업계 전문가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글쎄요, 고용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오르고 또 간밤엔 G20 호재까지 있어서 올 들어 최고치까지 다우가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고용 쪽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노동청에서 발표했었던 실업률이 예상치였던 9.9%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1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글루스킨 셰프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미국의 실업률이 최고 수준인 13%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실업률이 13%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다시금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로젠버그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일자리 없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 또한 언급을 하면서 계속적인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여지 또한 남겨놓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지만 이제 현재 경영제 상황이 최악의 침체 상태라면서 신용시장에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내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만큼 다른 쪽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실업률이 없이는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강세장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실업률이 10%를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미국 경제 또한 어느 정도 내부적인 펀더멘탈이 좀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이 얼마나 더 잡혀 나가는지에 따라서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또한 급격히 냉각될지 완화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업률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어떻게 잡혀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시장의 회복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보니까 급등 마감을 했던데 역시나 뭐 달러 약세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 2.6%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유가는 79.43달러에 장 마감하면서 80불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유가의 하락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75불과 85불의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펀드멘탈이나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85불을 돌파하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었던 95불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유가의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달러 약세 기조가 만약 조금 점차 둔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온수당 1101.4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멕시코만 지역의 사실 원유 생산량은 미국 전체 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허리케인이 거의 인접했다는 소식도 역시나 원유의 가격을 좀 위쪽으로 밀어 올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강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G20에서 나왔었던 경제 정상회담에서 제 양적 완화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 랠리를 주도했었는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서 나왔던 이런 훈풍이 시장의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 2%대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규모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 그리고 상품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금융주들이 얼마나 더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여부에 따라서 영국이나 유럽 증시 시장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간밤에 발표되는 주요 일정들은 아직까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아서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 홍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최일종 팀장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G20 호재 덕분에 다우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분기점에서 절묘하게 G20 회의에서의 경기 부양책 지속 유지 그리고 그 자체적인 그 M&A 이슈로 인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추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현금 확보에 대한 욕구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제한할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변수라고 한다면은 전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선물 옵션 시장에 의한 변동성 장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변수라고 한다면은 장중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출 기업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러한 수출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아울러 마지막 기술적인 5일선 이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될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참고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부분이라고 하면은 1566포인트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물 옵션 변동성 장세인데요. 전일 외국인 선물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수 10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 구간 이러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그 매매 패턴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는 6포인트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적극적인 선물 매수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선물 매도에 대한 이익 실현 개념의 그 매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선물 매도 물량이 이익 실현함으로써 현금 확보한 부분을 고점 부위에서 신규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들 선물 매도 흐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변수인데요. 환율 부분이 그동안 이제 이 둔감한 그 하락폭에 대해서 둔감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자리 잡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과 함께 이러한 그 환율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하락을 한다 이러면 다소 위험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는 만약 밀린다고 해도 156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뭐 1160원도 사실상 위태로워 보이는 환율도 오늘 얼마나 또 빠지게 되면 그 하단이 내려갈지도 좀 체크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 전일 종가 부분에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미국 상승에 대한 그 수익률을 지금 못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갭 상승을 할 것이고요. 갭 상승한 이후에 매수에 가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점 부위에서의 그 소폭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그 내일 흐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까지는 짧게 매매하는 그러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생 변수보다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지수의 상승 구도가 나타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유럽 시장도 상당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1600포인트 21선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상방 마감일 경우 홀딩, 하방 마감일 경우는 이익 실현의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실적 대비 최근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 주도하고 있는 금융업종이라든가 전기전자 업종, 건설업종이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지수가 부진한 만큼 전반적인 테마 종목 매매에 치중을 해야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대강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건설주가 이러한 그의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 관련해서는 신종플루 관련한 종목들 이런 부분은 저점 매수 이후에 나타나는 변동성의 수익률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환율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다시금 하락 쪽으로 원달러 환율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IT 대표주들, 그야말로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제 많이 올랐었고 그 전에도 많이 올랐었던 철강 쪽, 포스코를 위시한 그 철강 섹터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 섹터는 여전히 그 경기 민감주 쪽, 경기 회복 쪽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그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가 지속적인 부양을 시작하겠다,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라든가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실적 부분은 기저 효과에 의한 상승 패턴을 봤을 때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좀 이 종목만을 좀 보자 하는 것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수가 이제 상승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두 가지 종목을 하나 세팅을 해봤는데요. 먼저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는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률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현대제철에 대한 원료 운반 계약이 이제 그 체결이 됨으로써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흐름인데요. 현재 뭐 가격대 자체는 10만 원 전후로 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매수가 자체는 오늘 갭 상승을 한 흐름 이후에 나타나는 음봉이 발생하는지 양봉이 발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10만 원 부분에서 분할 매수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10만 원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환율이 요동을 친다 이러면 글로비스도 상당폭 상승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정도로 짧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는 이러한 모든 기대 심리가 이탈이 되는 9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종목 정도만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지수가 지수인 만큼 이제 그 최근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LG 생명과학의 이제 그 바이오 시뮬러 관련해서 미국의 하원 통과가 되면서 이러한 바로 바이오 시뮬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LG 생명과학 상당히 좀 부각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차트는 잘못된 차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LG생명과학 매수가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점 매수에 기반이 된 그 하나의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67,500원 정도 수준, 전일 68,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67,500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정도 수준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도하게 낙폭이 이루어진 만큼 70% 정도의 회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65,000원 정도 수준,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수준에서 일단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동행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말 그대로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덕분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지금 위기에 빠진 해운업과 조선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배 구입 비용을 선박펀드에서 60%까지 부담하고 건조 중인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연 저점인 1,155원을 하향 돌파할지가 관심사인데요. 반면에 금값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장롱 속 금 팔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정부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종합경제협력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달 중에 콜롬비아와 FTA를 추진하는 한편 2012년까지 중남미 국가에 2,600억 원가량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내 집안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친이 친박계가 서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 한편 당내 특위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요. 설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법무부가 포이즌필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마지막 보루 같은 제도 아닙니까? 포이즌필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이 포이즌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서 회사 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제 어제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좀 포이즌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적대적 M&A나 또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인수자 외에 또 기존 인수자들에게 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주주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살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만큼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그런 제도를 좀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소버린의 이 적대적 M&A 위협을 당했던 SK라든지 또 칼라이칸 펀드로부터 이 공격을 받았던 KTNG 같은 회사에 아마 이런 제도가 이제 과거 같았으면 이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네. 이제 이러한 공격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이 M&A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이제 지난해 1월 말 경우로 이제 상장사들이 약 6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사주 취득이나 이 상호 출자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고비용 저효율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면서 좀 더 비용이 왜곡돼서 집행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경영권을 지키려고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만 좀 소모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만큼 좀 투자에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과감하게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영권을 M&A 시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포이즌필이 도입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계는 반겨야 마땅하는데 반응이 어찌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계는 뭐 공식적으로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그 판단하에 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소모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제 포이즌필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좀 투자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까지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게 일단은
이 책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네. 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조금 뭐 얘기가 다르지요. 일단 지금 개정안대로라면은 이 대주주에게 지분이 집중된 일부 회사들만 이 포이즌피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제 포이즌피를 도입하려면 좀 까다롭게 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굴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수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국내 대부분 대기업들이 외국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 이미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뭐 국내 대주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백기사를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뭐 많은 기업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이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측면 현재로서는 지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 또 이제 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라든지 또 초다수 결의제 같은 제도 등의 도입도 현재로서는 이제 원천 무산된 점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계로서는 현재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제작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일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해운업 침체에 따른 이 국내 해운업과 또 조선업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건조 중인 선박을 매입하고 또 선박 제작 금융도 확대하는 등 이 금융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부실 해운사와 조선사에 대해서는 이 업종 전환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또 상시 구조 조정을 강화한다. 이러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좀 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또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 조정에 대한 대책인데요. 네. 우선 이 세계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해서 이 선박 펀드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이 해운업 침체로 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박 제작 금융을 약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또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LTV를 높여서 이 선박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상시 구조 조정과 사업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구조 조정 기금이 매입 비율이 지금까지는 40%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현재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부실 조선사에 대해서 상시 구조 조정에 대해서 또 수리 조선소 전환 등도 현실로서는 이 병행 추진되는 방침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이 지난해 말부터 이 국내 조선사들의 이 신규 선박 소주가 사실상 이 중단된 데다 네. 또 글로벌 해운업계 유동성 위기로 이 국내 조선업계의 기존 수주 계약마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좀 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뭐 TMT사 그리고 세미 CGM 모라토리엄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조선업계 그리고 해운업계 동반해서 찾아왔었지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은 해운업 부실, 조선업 부실이 결국은 금융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밝혀주신 대로 이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이 프랑스의 한 회사가 뭐 최근에 이제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뭐 세계 전체적으로 이 해운업계가 동반 침체에 빠져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업계에 좀 잠재돼 있는 위험이 결국은 이게 조선업체로 옮겨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금융섹터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서 이번 조치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해운사 영업이익이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8년 기준이죠. 2조 2천억 원에 달하던 이 해운사 영업이익이 이제 올 들어서는 벌써 1조 2천억 원 적자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 수년간이 계속적으로 이 흑자를 보여왔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아무리 경제적 이 글로벌 이 금융위기를 뭐 상정한다 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부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 해운업체 수익의 가늠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벌크 운임 지수가 최근에 물론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물동량 감소세도 계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 해운과 조선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감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입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업계로서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겉으로는 또 반기고 있지만 속내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론 뭐 선박 펀드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LTV 요건을 완화하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매입 대상이 확대가 되고 또 여전히 선박 펀드가 이 안전한 선박 위주로 매입하려 할 것이라는 점, 또 하나는 시장에서 또 은행권 역시 이 시장에서 협조를 해주기가 결코 아마 은행권 자체적으로서는 쉽지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과연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곰곰이 따져봐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서울 환시에서 환율이 또 내렸습니다. 7원 떨어져서 1,161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연중 최저점인 1,150원도 하향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죠. 사실은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 방어를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연중 최저치까지 터치를 하겠느냐,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환율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제 이제 환율이 1,16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어제 본격적으로 매수 개입에 나서서 이 8억 달러 가까이 사들이면서 간신히 환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 분명히 우리 경제에는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에 있어서는 커다란 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당분간 이 환율만을 놓고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이 달러 약세에 어느 정도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측마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환율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면서 이 달러값 하락이 계속적으로 부추겨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정부가 지난 6일 공식적으로 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 유동성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점 역시도 현재는 이 역외에서 이 달러를 팔게 한 요인이라고 좀 작용하게 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이 시장과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벌일 것인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건은 과연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이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당장만 봐서는 이 달러 약세 흐름이 좀 급변할 조짐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도 현재로서는 간과하지 못할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연 저점이 1차적인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달러당 1,150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 현재로서는 상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얘기를 또 하니까 금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보니까 마감가 기준으로 해서 온스당 1,100달러를 이제 넘겼던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은행도 금 매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 여부를 두고 최근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최근에 200톤의 금을 사들이기로 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또 여기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현재 보유 외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달러화의 가치에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금을 매입하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금값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 측면에서 이 미국 국채 등이 다른 자산들과 이 수익률 차이가 계속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좀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이 과연 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로 이제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금을 사야 할 이유보다는 금을 사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크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금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금을 샀다가 이제 가격이 내리면 그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써야 되는 아주 간단한 이치가 여기에는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금 가격이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 하락률이 약 30%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안전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비안전자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금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당장 뭐 3개월 후, 6개월 후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도 이 중앙은행으로서는 섣불리 금 매입을 좀 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이 바로 무수익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이자가 있지만 이 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커녕 이 원금 보장도 현재로서는 담보를 할 수 없다는 점 좀 지목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여기에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 결제의 수출 의존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달러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는 점 역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하는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금 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입장도 없다는 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금 투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달러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가 언젠가는 또 취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금 매입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 역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한은의 고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인 달러냐 혹은 안전자산이기는 하지만 안전자산 같지 않은 변동성이 큰 금이냐 하는 고민도 커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중남미와 경제 교류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콜롬비아와는 빠르면 이달 중에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부가 이 중남미 교역 다변화를 위해서 이달 중에 한 콜롬비아 이 자유무역 협정 이제 FTA 개시를 본격적으로 선언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또 이제 녹색 성장 기업이 중남미에 진출할 경우 이 미주개발은행과 이 국내 수출입은행이 3년간 20억 달러의 협조 융자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칠레 대통령과 또 IDB 이 미주개발은행 주최하에 참여하는 이 한 중남미 고위급 포럼이 열리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이 중남미와의 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와 맞먹는 이 자원보고인 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앞으로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남미 시장이 선진국 시장을 대안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급부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밖에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적으로는 이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 방침입니다. 이 정부는 유전이나 가스전 또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조림 투자 등 이 본격 성장 분야에 대한 경제 협력도 현재로서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이제 중남미 건설 또 인프라 산업 분야는 이 정부 차원에서 진출할 계획이고요. 또 이 밖에 향후 4년간 이 중남미 전체에 2,600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을 하고, 또 페루 등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이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종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 내, 그러니까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금 친이와 친박계 논란이 뜨겁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세종시 마련에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는 11일이죠. 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내 이 민간위원 인선을 대강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주 초에 민간합동위원회 첫 공식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으로 현재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네. 이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해서 이 내일이죠,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이 녹색 성장 기본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 같은 입장에 따라서 아마도 연내면은 이 올해 안에 이 연말이면은 이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타라 잡기 시간은요,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밤에 뉴욕 증시가 G20 호재로 연중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2% 올라서 1226을 기록을 했는데요. 달러의 약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렸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잘 주시를 하시면서 수출주 대응을 특별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